오늘도 전국 곳곳에 도깨비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청상아리가 출몰했습니다. 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동해안에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91.6%가 파업에 찬성했는데 예정대로 돌입한다면 19년 만에 총파업이 됩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도 예보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는 비가 안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하늘빛이 잔뜩 흐린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밤까지 소낙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 6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9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특히 주 후반에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반인 수요일까지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어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영향을 주겠는데요.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폭우가 쏟아질 거로 우려됩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단 소나기로는 예보가 됐는데 한 번 내릴 때마다 좀 많이 오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이런 현상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쪽 뜨거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만나며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진 게 원인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느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지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도깨비 소나기, 홍길동 소나기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인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의 폭우로 쏟아지는데 지속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짧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장마전선상에서 강력한 비구름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게릴라 호우를 쏟아부을 걸로 예상됩니다. 소나기와 달리 지속 시간이 길고 야간에 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호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지다 보니 휴가는 언제 갈지 고민입니다. 여기에 하루 반값만 50만 원을 넘는 휴가지 물가까지 더해져 행복한 고민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아예 휴가를 포기하는 휴포족도 생겼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빠랑 해수욕장에서 뭐 이것저것 개도 잡고 모래놀이도 하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파도풀이요. 서로 물장구 치고 미끄럼틀 타는 게 재밌었어요.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장면. 이렇게 물놀이 한번 가보려고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강원도에 있는 콘도 한 곳을 검색해 봤습니다. 7월 말부터 1월
8월 초 1박 가격이 30만 원을 넘습니다. 그것도 2인 기준이 이렇습니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10만 원대 초반이던 콘도가 휴가가 몰리는 7월 말부터는 20만 원대로 오르고 피크 때는 30만 원을 훌쩍 넘는 겁니다. 네, 호텔로 눈을 돌려보면 그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부산에 있는 호텔을 검색해봤는데요. 3성급 이상을 선택하면 8월 2인 기준 객실 가격이 40만 원을 넘습니다. 네, 품을 조금 더 들여서 저렴한 곳을 찾아보니 어렵게 4인 가족 30만 원대도 찾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예약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여름 휴가철 관련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콘도 이용료는 지난해보다 13.4%, 호텔 숙박료는 11.1%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외식 물가와 휴가지 이용료 상승까지 고려하면 쉽게 지갑을 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국 20살에서 69살 사이 남녀 3,000명에게 올해 휴가를 갈 것인지 물었더니 휴가 계획이 없다는 사람이 73%에 달했습니다.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가 35.4%로 가장 많았지만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이유도 34.8%로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휴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악상어 한 마리가 오늘 오전 7시 반쯤 백상아리로 보이는 상어가 상어는 아열대 어종입니다. 한여름으로 가서 7, 8월 달로 넘어가면 해수 온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상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여름 해수욕장에 장맛비만큼이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상어인데요. 최근 동해안에 대형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최근 동해안 해변에서 대형 상어 출몰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잇따른 상어 출몰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상어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속초 장상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상어입니다. 회백색 몸통에 뾰족한 코와 등에 난 삼각 모양의 지느러미, 길이 1.95m, 둘레 95cm 크기의 상어. 동해안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백상아리였습니다. 백상아리는 영화 조스로도 잘 알려진 성격이 난폭한 상어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식인상어로 불리는 데다 최대 몸 길이가 6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지난 6일과 1일에는 강원도 삼척과 양양에서 길이 2m가 넘는 악상어가 각각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악상어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백상아리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성인 남성보다 크고 톱날과 같은 날카로운 이빨이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인데요. 강원 동해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도 백상아리 못지않게 공격성이 강한 청상아리가 발견돼 해경이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동해안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대형 상어가 그물에 걸리거나 낚싯배에 발견된 건 모두 1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보기 드문 상어가 이번 여름에는 왜 이렇게 자주 출몰하는 겁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입니다. 백상아리와 청상아리 등 사람을 공격하는 대형 상어는 주로 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열대 온대 해역에서 광범위하게 서식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최근 50년간 한반도 주변 해역 온도가 1.35도 상승했는데 지구 전체 온도 상승과 비교해 2.5배나 높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양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강원 동해안까지 백상아리 같은 대형 상어가 출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해안 상어 출몰 시기가 피서철과 겹친다는 겁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하면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과 겹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어 출몰에 대한 대책 마련돼 있나요? 네, 식인상어로 알려진 백상아리가 발견된 곳은 속초 앞바다인데요. 속초시는 해수욕장 전체에 길이 600m가 넘는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물 바닥에 무거운 줄을 달아 고정해 상어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과거 해파리 접근을 막기 위해 그물을 설치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상어 때문에 안전 그물을 설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주말 직접 속초 해변을 찾아가 봤는데 안전 그물 덕분인지 피서객들은 상어 출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뭐 어차피 깊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걱정 안 하고 왔습니다. 네, 과거 국내에서도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죠? 네, 국내에서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모두 7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59년 7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대학생이 상어에 물려 숨졌고 1996년 전북 군산 연도 앞바다에서 잠수부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지난 2005년 충남 태안군 가이도 앞바다에서는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가 상어에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늦은 저녁부터 새벽에는 어업활동이나 물놀이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우리나라 바다, 특히 동해에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올해 들어서 상어가 얼마나 확인이 됐습니까? 동해안에서 악상어가 5건 정도 확인됐고요. 백상아리 1건, 그리고 그저께 영상 자료로 청상아리가 1건, 한 7건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상어가 나타났다는 뉴스 또 접하기 어려웠는데 빈도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예, 예전에 보면은 동해안에서 가끔 백상아리는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악상어는 해마다 한 건, 그리고 청상아리가 한두 건씩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7월이 지나기도 전에 7건의 상어가 나왔고, 특히 백상아리는 동해안에서는 자주 이렇게 목격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번에 백상아리가 나온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상아리가 나오는데 갈수록 좀 더 큰 개체들이 작년에 3m 가까운 그 길이가 큰 청상아리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어의 종수나 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좀 더 전장이 큰, 좀 더 위험한 상어들이 좀 더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위험한 상어라는 게 우리가 조스로 알고 있는 백상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가장 상어가 세계적으로 510종이 있는데 대부분의 상어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사람이 다가가면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거든요. 500종이 있다고요, 교수님? 예, 공격력이 가장 강한 상어로 알려진 상어가 바로 그 조수로 유명한 백상아리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지난 6일에 발견된 삼척에서 발견된 상어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백상아리로 나타났거든요. 다시 네. 확인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온순한 악상어인 거로 최종 판명이 됐습니다. 외관상 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예, 그 상어가 전에 보냈던 그 6월 말에 나왔던 백상아리가 한 마리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사진 자료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상어, 백상아리, 청상아리 다 악상어 과에 속하는 비슷한 상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쉽게 구분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쉽게 구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종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어면 다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조심해야 되는 상어가 있다면 백상아리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아까 말했다시피 510종 가운데 위험한 상어는 한 20여 종, 우리나라 49종 가운데 한 7, 8 정도가 참 위험한 종이 포함되는데 예. 가장 위험한 상어는 백상아리고 그 다음으로는 물론 우리가 말한 청상아리나 악상어도 좀 위험한 부류에 속하지만은 그 해수욕장에 사람과 접하는 곳에 자주 출현하는 것이 청세리상어라고 있습니다. 청세리상어. 예, 저희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2009년도에 제주도 우도 해수욕장 부근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 부근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상어가 백상아리와 청세리상어입니다. 아까 말했던 악상어와 청상아리는 조금 수온이 깊은 곳에 이렇게 서식하고 얕은 해수욕장 근처에서는 이렇게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악상어와 청상아리는 오징어나 물고기를 먹는데 백상아리는 포유류, 돌고래나 해산 포유류, 바다사자, 바다표범 이런 그 포유류를 먹다 보니까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스킨스쿠버를 하는 우리 그 사람을 보면은 자기 먹이로 오인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상어 학자들의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백상아리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이 위험한 상어는 청세리 상어가 되겠습니다. 네, 공격성이 높은 백상아리, 청생아리 상어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이렇게 상어가 계속 출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까 서두에 나갔다시피 가장 해양 환경학적인 영향인데 해양 환경 중에서도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안과학원의 보고에 의하면 예년보다 1.5도 정도 이렇게 수온이 높아졌고 수온이 0.1도만 높아져도 그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1.5도나 높은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난류성 상어들이 백상아리와 청상아리는 따뜻한 바다에 사는 어종들이거든요. 이런 어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악상어는 차가운 바다에 사는 상어입니다. 같은 과에 속하지만 캄차카반도나 홋카이도,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중부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가장 남쪽 지역이 포항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바다에 서식하는 악상어가 아래쪽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니까 더 이상 포항이나 아래쪽으로 더 못 올라가고 속초나 주문진, 강릉, 삼척 이 부근에 많은 개체들이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올해 악상어가 이렇게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상어이지만은 어떤 수온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악상어와 청상아리, 백상아리가. 예. 그 교수님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청세리 상어 아까 위험하다고 해주신 청세리 상어랑 청상아리랑은 다른 거죠? 다른 종입니다. 그 청상아리가 나타난 게 기후 변화랑 좀 관련이 있다고요? 모든 상어들이 지금 동해안에서 좀 많이 밀도가 높게 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후 변화, 수온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아니 올여름엔 특히 매우 더울 거란 예보가 많잖아요. 수온이 상승하면 앞으로 상어들이 더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까 악상어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언급된 청세리 상어, 청상아리, 백상아리 이런 것들은 온대 지방에도 서식하지만 열대나 아열대, 비교적 따뜻한 지방에 많이 서식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서 특히 청상아리 같은 것은 수온이 아주 높은 25도씨 이렇게 넘는 지역에서 많이 출현하고 그래서 수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예년보다 높아지면은 상어의 출현량도 더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이미 많이 출현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속초에는 가두리 해수욕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가두리라고 하면 이렇게 어종을 가두고 키우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가두리를 쳐서 상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효과는 좀 있겠습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에 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플로리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어의 출현이 그래도 출현 빈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는데 외국에는 이미 해수욕장 주변에다가 그런 가두리 펜스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런 펜스를 쳐가지고 상어가 해수욕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있더라도 이렇게 뚫고 들어오거나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펜스를 치면은 우회까지 부표를 쳐가지고 대개 표층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표층에서 아래 바닥까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깊이가 1.5m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에 그물이나 철망 펜스를 치면 확실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어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수욕장에서 1959년 단 한 건의 상어의 공격에 의한 희생자가 있었고 나머지 6명은 키조개를 채취하는 주로 전라북도 군산과 충청남도 보령해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5월달과 6월달에 이때가 키조개나 해삼을 채취하는 어패를 채취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어민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백상아리들이 올라오는 시기와 아래 난류를 타고 서해안 올라오는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동안 서해안에서 집중적으로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은 주로 외국에서 나오는 방법들, 상어가 날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밝은 수영복을 입지 말 것, 밝은 잠수복, 노란색이나 빨간색의 공격 빈도가 가장 높거든요. 모조 인형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험했을 때, 그래서 회색이나 검정색 스킨스쿠버 할 때
목을 입는 것이 좋다 그런 그 외국에서 이렇게 발표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주의할 것은 상어 그 스킨스쿠버 특히 하는 분들 수중에 들어가서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봤을 때 놀라가지고 갑자기 수면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 그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네. 물속에서 수중에서 상어를 발견했을 때는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상어가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상어가 다가올 때 놀라가지고 갑자기 몸을 돌리는 행동을 보이면 그것은 바로 상어의 공격을 받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어는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 갑자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어를 발견했을 때 가만히 엎드리거나 조용히 이렇게 상어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이제 수중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 예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에서는 상어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상어의 바다 표면 수면 위로 등지느러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대개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는 수중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해수욕장에서 해수욕객들을 이렇게 공격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장에 다가올 때 일직선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유유하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해수욕을 하다가 먼저 상어를 그 수면 위에서 상어 지느러미가 다가온 것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소리를 쳐서 무수로 육지로 대피하는 방법. 그리고 해양경찰서 특히 익사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서 이렇게 멀리서 쌍안경으로 이렇게 해수욕장을 관찰을 할 때 상어를 좀 유념해두고 해수욕장에 이렇게 상어가 아까 말했다시피 다가오면 등지느러미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려서 해수욕객을 대피시킨다거나 그런 것이 펜스를 치는 것 외에는 현재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 상어 공격에 대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게 더 위험한 상어, 덜 위험한 상어를 일반인들이 구분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게 상어가 크면 이거 상어 같아라고 피할 수 있는데 작은 경우에 혹시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어가 그 작은 상어들도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플로리다나 외국에서는 무릎 닿는 데서도 그 작은 상어들이 발목을 물어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부상을 입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눈이 동전처럼 동그랗고 눈이 새카만 것 되게 악상어과 아까 말했던 백상아리, 청상아리, 악상어 대표적인 상어거든요. 눈이 동전처럼 동그랗고 완전히 검정색을 띠는 거 그리고 등지느러미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두 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 지느러미가 가장 이렇게 반달처럼 파여 있어가지고 꼬리 지느러미 위쪽과 아래쪽 상엽, 하엽 그러는데 보통 상어들은 하엽이 아주 작은데 이 위험한 상어 이것은 꼬리 지느러미가 상당히 위쪽과 아래쪽이 거의 비슷하게 발달돼 있어서 물론 위쪽 것이 좀 크기는 하지만 아래쪽 것보다 크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일단은 가까이서 볼 때는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입이 크고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상어가 위험한 상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등지느러미 두 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서 있고 눈이 동그랗고 까만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위험한 상어 종류에 포함되는 상어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수욕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안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저를 고발하십시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민주당의 오죽 시비를 걸었으면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의 수건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겠습니다.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1조 8천억짜리 대형 국책 사업을 제 마음대로 변경하다 국민 의혹이 커지니 사태를 모면하려 전면 백지화로 꼼수 부리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백지화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백지화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되고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부심보 장독을 부셔버리겠다.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에는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백지화는 반드시 백지화돼야 되고 네, 쉬는 것 같지 않았던 휴식을 마치고 국회가 임시국회에 돌입합니다. 열흘 정도 상임위 없이 장외 공방을 했다면 이제 다시 링에 오르는 셈입니다. 7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가장 뜨겁습니다. 사실상 방류 준비를 마친 일본은 타이밍을 재는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던지는 메시지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오늘 이 시간에도 방류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다루듯이 북핵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날 북핵 위협이 이 지경까지 됐겠습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 편에 서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됩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졸속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모든 과제가 다 그렇지만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보신 대로 뜨겁기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비슷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서 시작된 특혜 의혹이 민주당 출신 전직 군수 가족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사업 백지화 책임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오는 17일 그야말로 혈투가 예상됩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 생긴 정쟁의 얼룩이 지워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2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강경한 대북관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매서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북 정책에는 여야 노선이 확실한 만큼 그걸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첫 개각에 빠졌던 방통위원장이 지명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 원래 임기가 이달 말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동관 특보라는 관측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반발이 거센 만큼 지명이 된다면 청문회 일정 잡는 것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개정안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내일과 모레 권영준,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국회입니다. 민생이라는 돌발에도 민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북한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공 전개를 도발적인 정탐 행위로 간주하며 격추 위협을 가했습니다.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일을 2주가량 남기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공 전개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최근 미군 정찰기와 무인 정찰기가 동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에선 몇 차례나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는 지난주 사흘 연속 동해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정찰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969년 미군 정찰기, 1994년 주한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한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한 겁니다.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파견 방침에 대해선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강경 메시지는 추가 도발을 앞두고 그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27일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정전협정일 전후 도발 가능성이 크고 다음 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엔 연합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하는 국방성 대변인 명의 경고 입장을 발표한 뒤 곧바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찰청이 사교육업체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 유착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한 4건을 모두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교육부가 지난 7일 수사를 의뢰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추가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2건은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으로 2건이 수사 의뢰돼 중대범죄수사과가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명 가운데 2명은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5.6%가 입학 전 사교육을 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만 5세 사교육비로 1년에 300만 원 이상 썼다는 비율은 서울이 35.7%나 됐고 수도권은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과 비수도권 격차가 3배 안팎 수준이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쫓아가 폭행한 뒤 나흘 만에 자수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3일 자정 무렵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20대 여성을 따라 내린 뒤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만 명분에 달하는 마약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20대 사회초년생 등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 총책 A씨 등 구속 기소된 14명을 비롯해 마약 전문 밀수 조직원 17명을 범죄 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6차례에 걸쳐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선후배 등 지인을 통해 모인 이들은 모두 20, 30대며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현역 군인 2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반책 대부분은 한 번에 최대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약 1kg가량을 속옷솥에 숨긴 채 옷을 겹겹이 껴입는 수법으로 공항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전략적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일단 조민 씨는 그동안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2곳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두 대학은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씨의 입시를 위해 스펙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입학을 취소했었는데요. 부산대 의전원 소송 1심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선고를 기각한 뒤에도 조 씨는 곧장 항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2월 유튜브에서는 자신은 떳떳하고 의사 자질도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부산대 항소심과 고려대 1심 첫 변론 기일을 줄줄이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조 씨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이제야 행동에 옮길 용기가 생겼다고 강조했는데요. 조 씨는 이틀 전에도 SNS에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 수사를 염두에 뒀다는 건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 검찰에 걸려있는 조 씨의 혐의는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학 원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입니다. 재작년 6월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공범인 정전 교수를 기소한 때부터 대법원에서 정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2년여 동안 조 씨의 공소시효는 공범으로서 멈춰 있었습니다.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면 조 씨의 공소시효는 이제 다음 달 말이면 만료됩니다.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할지 또는 기소유예할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임박한 검찰 처분을 앞두고 조 씨가 관련 소송을 모두 걷어들이면서 일종의 반성문을 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검찰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검찰로서는 애초 이번 사건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긴 했습니다. 원칙적인 처분과 형사사법적 전통 사이에서 검찰은 조 씨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해왔는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보면 조 씨의 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결과 대법원이 정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씨와도 공모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관행을 따져보면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때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조 씨까지 일괄 기소할 경우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도 있어서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한 건 그 자체로 받아들일 일이지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조민 씨 역시 조금 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서 학위와 자격증을 포기한 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다면 해당 재판의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일 거라며 지나친 억측은 삼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학위를 반납했다고요? 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공지를 통해 아들 조모 씨가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서 재작년 학위를 받았는데요. 증빙 서류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가짜 확인서를 발급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물론이고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로서 확인서를 내줬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는 정경심 전 교수에게만 유죄가 인정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조금 전에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서울공항 모습이고요. 이 현장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한창섭 행안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당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네, 인사들과 인사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단합된 경고를 보내고 10개 나라가 넘는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 중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현지 시각 12일 저녁 폴란드로 이동합니다.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파업 찬반 투표에서 91.6%가 찬성해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3일 오전 7시를 기해 145개 사업장에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19년 만으로 파업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경찰 수사가 900건을 넘긴 가운데 사망도 34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1,069건에 대해 수사가 의뢰됐고 이 가운데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6일 780건과 비교하면 159건,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34건으로 하루 전보다 7건이 늘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펫테크 시장에 통신 3사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반려견 식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엑스레이를 판독하기도 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견이 다가가자 자동 급식기에서 사료가 나옵니다. 목에 달린 장비로 활동량을 확인한 AI가 적절한 급식량을 제공합니다. 위치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통신 상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왕 가입하는 휴대폰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그 건강도 케어해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한 통신사는 지난해 7월 반려견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반려견 성향을 분석해 어울리는 전문 훈련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28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고객 만족도가 거의 한 9.5점 이상을 상회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한 추천 의향도 9.5점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수의사 영상 진단을 돕는 상품을 내놓은 통신사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올리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판독합니다. 전국 200곳 넘는 동물병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원격 판독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30초라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진료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통신산업이 포화 상태인 만큼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또 젊은 세대들의 인구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저성장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는 물론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포탄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걸려 집속탄 지원을 부득이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더 많은 민간인이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The allies will continue to help Ukraine defend itself. This is about keeping Ukraine in the fight. You were just there.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출국 전 인터뷰에서 불발률이 낮은 집속탄이 제공될 것이라며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속탄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여야 관련 없이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속탄이 미국 기대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ll of these weapons are useful. They're all effective on the battlefield. They will all help Ukraine in its struggle, but no single weapon is going to produce victory. 미국의 집속탄 지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노리고 있는 여자 축구 대표팀의 16강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손흥민 선수는 여자 대표팀이 남자 대표팀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응원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아이치와의 평가전에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둔 여자 축구 대표팀.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는 독일, 콜롬비아, 모로코를 상대합니다. 스포츠 배팅 업체의 예상을 보면 독일의 조 1위가 유력하고 한국과 콜롬비아가 2위 싸움을 합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 대한 예상을 보면 대한민국 승리 2.87배, 콜롬비아 승리 2.35배입니다. H조에서 16강에 오를 팀에 대한 배당은 독일이 1.005배, 콜롬비아가 1.8배, 한국이 2배, 모로코가 17배입니다. 콜롬비아가 조금 앞서 있지만 2위는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박빙의 예상입니다. 우리 대표팀에서는 조소영과 지소연 등 베테랑들이 갈수록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나는 대회인 것 같아요. 골도 넣고 싶고 어시스트도 하고 싶고 팀에 좀 더 많이 기여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역대 최연소로 대표팀에 합류한 페어 케이시의 깜짝 활약도 주목됩니다. Coming World Cup, I think my goal is just to contribute to the team as much as I can and play my best and help the team.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남자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던 주장 손흥민 선수도 여자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또 저희 남자 대표팀이 했던 것들보다 더 높기,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고 여자 대표팀이 좀 후회하지 않는 경기로 하고 돌아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월드컵에 3번 출전해 1승 1무 8패. 여전히 높은 벽인 세계 무대에 4번째 도전에 나선 콜린 베로. 준비를 많이 한 만큼 후회 없는 한 판 한 판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3년간 지휘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축구협회는 벤투 감독을 새로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우리 대표팀을 떠난 뒤 7개월 만에 현장에 돌아온 벤투 감독은 오는 11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과 내년 1월 아시안컵 등에서 우리나라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